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단 본부 앞마당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여성이 내렸는데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인 장민주 소장이었죠.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30년 군 생활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정갈한 군복에 떨어졌지만 장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고 사단 본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 건물 안에서 앞으로 함께할 수백 명의 부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민주는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으며 30년 넘게 결혼도 포기한 채 오직 조국과 군만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현충원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8살 장민주가 무덤 앞에서 울며 맹세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사관학교 시절에는 남자 동기들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전술교리를 파고들었어요. 동기들이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연인과 데이트를 즐길 때도 장민주는 홀로 도서관에 남아 군사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교관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죠. 저렇게 공부만 하면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장민주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최고의 군인이 되겠다는 일념뿐이었거든요. 20대 중반, 중2 시절에는 첫 번째 연인이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아직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조국에 헌신하고 싶어요라는 이유였죠.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장민주 역시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30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합참에서 만난 동갑내기 대령이 진지하게 교제를 신청했을 때도 장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때라는 게 있다고요. 상대방은 그녀의 의지를 읽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죠. 성실함과 절제, 강직함으로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올라왔고 장민주라는 이름 석자는 군내에서 거의 전설로 통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어머니 같은 지휘관이라고도 했어요. 모순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만큼 장민주의 리더십이 독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훈련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지만 부하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챙겨줬거든요. 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선 장민주의 모습을 본 참모들과 부하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도열한 간부들이 차례대로 충성, 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고 장민주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사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녀의 첫마디에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부사단장은 속으로 감탄했죠. 역시 소문대로군. 저렇게 완벽한 지휘관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 복도를 걸으며 각 부서를 둘러보는 장민주의 눈길은 매우 세심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색을 살피고 근무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하며 심지어 화장실 청소 상태와 생활관 온도까지 점검했어요. 취사장에 들러서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국물 요리를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저녁에는
뜨거운 찌개나 국 종류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취사병들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지휘관들은 메뉴에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의무실에서는 간호병에게 감기 환자가 많나요? 독감 예방접종은 언제 했죠? 라고 물었고, 통신실에서는 야간 근무자들 간식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라고 챙겼습니다. 심지어 경계 초소까지 직접 가서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핫팩 같은 건 충분히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토록 완벽한 장민주에게도 단 하나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하들을 너무 챙긴다는 것이었죠. 부하가 아프면 밤새 간병을 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막내 이등병이 집에서 어머니 위독 소식을 듣고 울고 있자 직접 긴급휴가를 내주고 교통비까지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 쥐어준 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때는 신혼 하사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며 아이는 또 생길 수 있어요. 부인 몸부터 추스르세요라고 위로하기도 했죠. 참모장은 때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장님, 너무 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이 너무 깊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민주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참모장님, 군인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특히 부모 품을 떠나온 어린 병사들에게는 제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죠. 그날 저녁 장민주는 사단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마치며 내일 시작될 혹독한 훈련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례 없이 강도가 높았어요. 진흙탕에서의 전투훈련, 30km 완전군장 행군, 야간 침투 훈련까지 연달아 계획되어 있었죠. 부하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지, 다치는 사람은 없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막사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 넘어 있었지만 장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훈련에서 놓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는 없는지, 응급상황 대비책은 충분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같은 시각 사단 내 가장 말썽 많고 흥 많은 노총각 박종원 소령은 막사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1살의 나이에도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그였지만 부대 내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성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박종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끝나는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훈련은 정말 전례 없이 혹독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진흙탕 전투 훈련에서 박종원은 말 그대로 코를 박고 굴렀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에 체력이 약한 후임들은 하나둘씩 실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김일병이 탈진해서 의무실로 실려갔고 오늘은 박상병이 발목을 삐어서 깁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소대 절반이 병원 신세를 지겠어라고 박종원이 중얼거릴 정도였죠. 훈련 중에도 박종원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유흥가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번처럼 극한의 훈련을 받고 나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서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안 풀면 내가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라고 속으로 되뇌며 박종원은 벌써부터 훈련 마지막 날밤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흘간의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났습니다. 오후 6시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 박종원은 재빨리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는 교묘하게 당직사관에게 접근해서 외박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소령님, 오늘 훈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 만나러 가시나요? 라고 묻는 당직사관에게 박종원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런 셈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그에게는 술집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은 박종원은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군인이라는 신분도 계급도 모든 걸 잊고 싶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 도착해서 평소 자주 가던 분위기 좋은 바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는 바텐더에게 박종원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요. 독한 걸로 하나 주세요. 위스키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박종원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빨리 돌았어요. 사흘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탓이었죠.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박종원은 바에서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보낸 후 문득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는 바텐더에게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박종원은 어디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오늘은 뭔가 아쉬웠어요. 그러다 길 건너편에 보인 노래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노래나 실컷 불러야겠다. 박종원은 주저없이 노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카운터에서 룸을 배정받으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기에는 뭔가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하고 박종원이 카운터 직원을 불렀습니다. 혹시 도우미 한 분 불러주실 수 있나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지만 오늘은 술기운도 있고 해서 용기가 났어요. 직원은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박종원은 배정받은 룸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이크를 잡고 시험 삼아 목청을 풀어보며 오늘 밤만큼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리라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원은 기대감에 차서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곧 문이 열릴 테고 예쁜 도우미가 들어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래방 문이 열리면서 박종원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문 너머로 들어선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민주 소장이었죠. 순간 박종원의 손에서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노래방 룸에 울려 퍼졌어요. 박종원의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져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장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뜨겁고 창피했어요. 마치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장민주는 문 앞에 선 채로 박종원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실망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죠. 평소 군복 대신 단정한 민간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박종원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이 시간에 사단장님이 나타났을까요?
박종원은 급하게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단장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민주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종원의 얼굴에서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술에 취한 부하 장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상황. 그리고 그 도우미 자리에 자신이 나타난 이 기막힌 우연. 죄송합니다. 박종원이 갑자기 소리쳤지만 장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 후 미동 없이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종원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박종원은 두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안았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는 급하게 일어서서 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장민주는 이미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1층을 가리키며 멈춰 있었어요. 박종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뒤늦게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하고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복도는 적막했고 다른 노래방 룸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이 그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그날 밤 박종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사단장님의 차가운 시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뒷모습, 그리고 자신의 한심한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원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지만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급식소에 들어가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서 밖으로 나와버렸죠. 동료들이 소령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박종원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지휘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업무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딴 생각만 했어요. 특히 사단장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징계를 받게 될까?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전속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뒤엎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박종원은 급식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사단장님이 그런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보니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장민주 소장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오후에는 더욱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부하들이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평소보다 심하게 짜증을 냈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정신 차려. 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하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한 박종원 소령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린 박종원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엎고 있었어요. 혹시 사단장님이 그런 곳을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곳에 계셨을까? 박종원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종원의 불안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사단장실에서 호출이 올까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고, 복도에서 장민주와 마주칠까봐 다른 길로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이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간부 회의가 끝난 후 정훈 참모 중령이 박종원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평소 박종원과 친하게 지내던 정훈 중령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박종원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 자주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부대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정훈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나도 그래. 군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몇 잔 마시고 나니 정훈 중령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그는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나 사실 말이야. 정훈 중령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국제 결혼했었거든. 필리핀 여자랑. 정말 예쁘고 착했어.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집에 와보니까 짐이 모두 없어져 있더라고. 박종원은 술잔을 든 채로 정훈 중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밝고 쾌활한 모습과는 다른 그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종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참 찾아다녔지. 출입국 기록도 뒤져보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정훈 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 누가 그러는데?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더라. 강남 쪽 어디선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종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노래방 도우미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겨우 물었습니다. 응, 믿기지 않지? 그렇게 순진하던 애가. 정훈 중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도 찾고 있어. 어떻게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거든. 왜 그랬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박종원은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의 상황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장민주 소장도 그런 사정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곳에 계셨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소령님, 괜찮아? 정훈 중령이 박종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좀 취한 것 같아요. 박종원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정훈 중령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종원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민주 소장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것, 부하들을 극진히 챙기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노래방에서의 만남까지. 퍼즐 조각들이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종원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업무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부하가 부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잦아졌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부대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자책하면서도 의심의 씨앗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종원은 우연히 장민주가 사단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박종원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박종원은 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민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박종원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존경하던 사단장에 대한 기억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대신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훈 중령의 이야기와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박종원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의심을 떨쳐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점점 더 깊은 망상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머리를 조이는 가운데 박종원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과 알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도 박종원은 자정 무렵 혼자서 집 근처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그날 밤의 그 노래방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박종원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려던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어요. 민간복을 입은 장민주였거든요. 박종원은 황급히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면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장민주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발걸음에서도 무언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지켜보던 박종원은 용기를 내어 그늘에서 나왔습니다. 장민주가 그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순간이었죠. 소령님, 장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엄보다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시죠? 박종원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묻고 싶었거든요. 사단장님이야말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건지. 하지만 감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장민주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움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박종원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박종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장민주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훈 중령 안에 찾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을 때 박종원은 깜짝 놀랐어요. 정훈 중령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장민주가 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아직 못 찾았고요. 장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훈 중령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업무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밤마다 술만 마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하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종원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주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골목을 걸어 다니는 이유까지. 그녀는 정훈 중령의 아내를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부하의 고통이 내 책임이라 믿어요. 장민주가 멀리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훈 중령이 고통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군인의 도리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느껴졌어요. 박종원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며칠간 품어왔던 추악한 의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민주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향락을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부하를 위해서였어요. 심지어 사복을 입고 밤마다 이런 곳을 뒤지고 다니면서까지 말이죠. 사단장님, 박종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죄송하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장민주는 박종원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소령님도 오해하셨군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장민주가 물었습니다. 박종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힘드셨을 텐데. 존경하던 상관에 대해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건. 박종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심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장민주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장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박종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장민주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이런 완벽한 지휘관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는 장민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박종원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아침 점호 때 부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박종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그는 사단장실 문 앞을 서성이며 용기를 내려고 애썼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박종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장민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박종원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박종원 소령 보고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민주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종원의 초췌한 모습을 본 그녀의 눈에 잠깐 걱정의 빛이 스쳤지만 곧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장민주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원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어요. 사단장실에 있던 참모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소장님, 박종원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인간 이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단장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저 자신이 감히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장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종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 당당했던 박종원 소령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소령님, 일어나세요. 장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박종원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저는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사단장님을 그런 눈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요. 그 눈빛을 제가 감히 박종원이 계속 중얼거리자 사단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달각달각 울리고 있었어요. 참모들도 눈을 피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고 있었죠. 그때 박종원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이런 광경을 본 것은 참모들에게도 처음이었어요. 장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박종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이해의 표정까지. 박종원이 며칠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참모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장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모들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사단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실내에는 장민주와 박종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계속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소령님, 장민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얘기를 해봅시다. 하지만 박종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민주 앞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 것도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저는 사단장님을 존경했었습니다. 박종원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민주는 박종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오해와 며칠간의 혼란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박종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박종원은 더욱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소령님, 저를 보세요. 장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원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장민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원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민주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완벽한 지휘관을 의심했던 자신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장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종원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박종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사단장실은 그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장민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하지만 박종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장민주는 한참을 기다린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해한 것도 장민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도움이라고 생각한 것도 괜찮아요. 박종원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런 관대함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거든요. 군인도 사람인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종원이 고개를 살짝 들어 장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분노나 실망보다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박종원은 더욱 울컥했어요. 하지만 장민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 눈으로 부하를 보지 마세요. 박종원의 울음이 잠시 멈췄어요. 장민주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휘관의 품격이에요. 그 한마디가 박종원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장민주는 자신을 용서해 주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이전과 달랐어요. 죄책감보다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거든요. 지휘관이라는 건 장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심이나 편견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박종원은 처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토록 창피하고 동시에 이토록 위로받은 순간은 말이에요. 장민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소령님은 좋은 지휘관이에요. 장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소령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번 일로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박종원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박종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하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목이 메어버렸거든요. 천천히 말하세요. 장민주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박종원은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는 사단장님처럼 부하들에게 믿음을 주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자 박종원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시간이 길었던 탓에 다리가 저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장민주가 말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아니, 생기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박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사단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어왔습니다. 며칠간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박종원에게는 그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장민주 앞에서 바르게 차렷 자세를 취하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박종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민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답례를 해주었습니다.
박종원이 사단장실을 나서며 뒤돌아본 장민주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완벽한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말이죠. 박종원은 복도를 걸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나 의심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존경심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종원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가벼운 시선 대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부하들도 박종원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소령님이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더 든든해진 것 같아요라고 김하사가 동료들에게 말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박종원은 부하들의 고민을 더 세심하게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민주에게서 배운 지휘관의 품격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연말 사단 전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박종원이 지휘하는 소대는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특히 부대 응집력과 사기 부분에서는 전 사단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관들은 부하들이 지휘관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평가 결과 발표일 박종원은 연대 전체 우수 지휘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몇 달 전 사단장실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장민주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종원은 포상휴가 3일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에 기분이 좋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부하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소령님 덕분에 우리 소대가 최고가 됐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 그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원이 사물함을 열자 한 장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시지였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박종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주의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민주. 박종원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무거웠어요. 몇 달 전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순간 박종원은 깨달았습니다. 장민주는 단순히 완벽한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강함의 끝이 아니라 강함 너머의 존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하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오해를 받더라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종원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에 걸쳐 지침이 될 것 같았어요.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이 말을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 박종원은 부대 뒷산에 올라가 멀리 사단장실이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장민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금도 부하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 방향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박종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소령님 같은 지휘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원은 부하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우수소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술잔을 나누며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는 박종원의 모습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여유와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부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소령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김 중사가 취기를 빌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의지가 되세요. 박종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많이 배웠거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원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새로웠어요. 장민주처럼 부하들에게 믿음을 주는 지휘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잃지 않는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강함이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힘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을 때 생긴다는 것을 말이죠.